요즘 신문이나 이 뉴스를 보면 청년 실업이 큰 문제라 그러는데 저희 또 회사에서들 다 물어보면 사람이 없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더 문제가 또 뭐냐고 물어보면 요즘 다 그 금방 그만둔다 그러죠. 그 젊은 사람들이 금방 그만둔다 그럽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나온 그 통계 자료도 있는데 통계 자료에 보면 10명 중에 3명 정도는 1년 안에 다 그만둔답니다. 그리고 첫 직장의 평균 근속 연수가 1년 7개월이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무슨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전보다. 다른 게 아마 시스템적으로 또 이제 성과 보상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보면 또 요즘 또 유행한다는 화두가 그 MZ 세대 아닙니까? MZ 세대 또 뭔가 또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 성과 보상 이런 게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평가 보상 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보상 제도는 뭔가 기존의 그 중에서도 특히 기존의 뭔가 다른 평가 지금 MZ 세대를 와 함께 우리가 뭘 신경을 써야 될까 하는 거를 오늘 주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는 기업의 성과 평가와 보상 및 지배 구조에 대한 오랜 기간 연구를 해오시고 또 올해 7월 발간된 저서 공정한 보상으로 매경의 정진기 언론문화상 경영경제도서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됐나요? 신재용 교수님을 모시고 공정한 보상, 좀 이따 이거 쓰면 왜 평가 보상 제도는 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MZ 세대와의 소통과 성과 보상 관련된 동기부여 방법을 고민하는 여러 리더분들과 인사 담당자들이 평가 분석에 대한 MZ 세대의 요구를 이해하고 원하는 길을 찾으시는데 본 강연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다 건강하시고 집안에 다 좋은 일들 많으시고 또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디지털 리더십 포럼에서 조찬 강연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진섭 회장님께서 과분하고 멋진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새로운 사람 관리 모델을 고민을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구성원들, 직원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나아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평가보상 제도를 새로운 평가보상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변화의 동의는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평가 보상 제도의 변화를 위한 동인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 어떤 오너 혹은 전문 경영인한테 마이크를 드리고 기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기업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기업의 주인은 당연히 주주입니다 라고 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뭐 그렇게 배우셨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왠지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라고 얘기하시면 좀 politically incorrect 해 보이시지 않나요? 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뭐 SK 최태원 회장님 같은 분은 아예 이제 공공연히 이제 공개석상에서 기업의 목적이 재정의돼야 된다. 저희는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었죠. 기업의 목적은 이익 극대화, 주주부의 극대화고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게 상식이었다면 최태원 회장님은 기업의 목적은 재정의돼야 된다. 이윤 극대화,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아니고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게 기업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재정의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기업의 주인이 하나였다면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배분이죠, 배분. 분배. 분배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주인이 하나니까. 자, 근데 이제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주인이다. 성과 배분의 춘추전국 시대가 왔습니다. 너도 나도 협력업체도 구성원도 고객도 정부도 지역사회도 내 몫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답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업 이익에 기업의 경영 성과의 몇 프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우리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이해관계자가 누굴까요? 예, 구성원들입니다. 구성원들. 작년에 SK그룹에서 4,000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SK그룹이 가장 신경 써야 될 이해관계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4,000명의 구성원들 중에서 75% 이상이 저요. 저부터 먼저 챙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특히 이 경영성과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친구들이 이해관계자가 구성원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고민들. 자, 이익의 몇 프로를 우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배분 비율로 고민해야 될 것이냐, 배분해야 될 것이냐, 이 쉐어링 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4대 기업을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 혹은 SK 같은 경우에 이 답이 있습니다. 삼성은 초과 이익의 EVA의 20%를 구성원 성과급으로 쓴다. SK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뭐 영업이익의 일정 %라든가 아니면 초과이익 EVA의 일정 %를 구성원과 공유하겠다라는 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LG라든가 현차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 목표나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면은 뭐 기본급의 몇 프로를 준다. 이런 형태의 성과급 제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질문에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변화 동인입니다. 두 번째가 이 MZ 세대의 부상인데요. 우리 그 조찬 포럼 참석하신 우리 리더님들 요즘 애들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어렵습니다. 그 요즘 친구들이 근데 대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LG그룹 자문을 하고 있는데 LG그룹에서 이제 MZ세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LG전자가 48%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60%, LG화학은 66%, LG 엔솔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LG CNS 같은 데도 지금 50% 정도 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85년생 이후 출생자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 4,700명 중에서 65%입니다. 80년 이후 출생자는 77%라고 합니다. 저는 회계학 교수인데요. 요새 뭐 KPMG, 삼성회계법인이라는 회계법인 아시죠? 자, 거기 약 4,000명의 이제 회계사를 포함한 직원들이 있는데 85년 이후 출생자가 80%입니다. 80%. 자, 그래서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이들이 대세죠. 자, 대세인데 자, 문제는 이제 이들이 대세가 되면서 다양한 조직 내 세대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MZ세대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주의적입니다. 그죠? 이들은 회사보다는 나, 우리보다는 나. 그죠? 개인주의가 정말 중요한 가치죠. 조직의 논리로 개인의 권리가 희생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헤미안 기질이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직을 못하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계속적으로 자신이 이직을 통해서 커리어와 경력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자아가 강합니다. 자아가 강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죠. 분위기가 어떻게 되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곧 죽어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칭찬과 인정에 민감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칭찬과 인정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싫은 소리 듣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에 민감하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고, SNS나 문자 소통을 선호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의 재미와 의미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이 재미있으면 좋고 없으면 의미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 특징이 오래 참지 않습니다. 빠른 성장과 피드백을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의 뭐 장기 비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큰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눈에 잡힐 수 있는 뭔가를 볼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는가에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죠. 요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기업의 요새 리더들은 3요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MZ들에게 일을 시킬 때 3요. 맨 처음이 일을요? 제가요? 왜요? 자, 일을 시키실 때 이거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분들이. 자, 이 일이 왜 우리 회사에 그렇게 중요하며 하고 많은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 중에서 왜 네가 이 일을 해야 되며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가 수행했을 때 너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새 이제 뭐 MZ세대가 어디부터냐, 몇 년생 이후부터 MZ냐, 사실 뭐 말들이 많지만 우리 언론에서는 대략 80년 이후 출생자들을 MZ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부터 95년 출생자를 밀레니얼, 96년부터 뭐 2009년까지 출생자를 G, 그 다음에 요즘 기업들은 이 요즘 애들, MZ세대에 대한 공부에 그치지 않고 2010년 이후 출생자들,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이죠. 예, 이미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요즘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MZ세대에 대해서 뭐 강연이나 토론 같은 걸 하면 많은 이제 기성세대 리더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또한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 아니야?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혹은 임원님, 지금 더 센 놈들이 옵니다. 2010년 이후 출생자들은 지금 MZ의 특성이 한층 더 강화돼서 저희 앞에 올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제가 이제 그 좀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이 MZ세대가 공정에 민감하다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너무 잘 아시는 작년 1월 말에 발생한 SK 하이닉스 성과급 논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에서 작년 1월 29일의 일입니다. 4년차 29세 직원이 전 임직원 29,000명한테 메일을 쐈습니다. 자, 메일을 쐈는데 그 메일의 내용이 사장님, 우리 회사는 도대체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2배가 됐는데 왜 성과급이 어제 발표하신 성과급 규모가 작년이랑 똑같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일에 대해서 하이닉스 MZ세대 젊은 구성원들이 폭발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의 댓글이 달리고 결국 작년에 이제 1월 28일에 성과급 규모가 발표가 되고 1월 29일 날 이 레전드 직원이 29,000명한테 메일을 쐈고 주말 지나고 바로 SK 최태원 회장님이 이천 하이닉스 본사로 달려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이닉스에서 받은 연봉이 30억 원인데 자, 그거를 반납을 하겠다. 논란이 진화되면 좋겠다. 오너가 이 정도 제스처를 보이셨으면 사실 논란이 진화될 법도 한데 그때 이제 SK 하이닉스 블라인드에 올라온 댓글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야, 30억 원을 3만 명으로 나누면 돈 10만 원 아니냐? 이런 댓글이 올라왔죠. 결국 논란은 진화되지 않았고 이석희 CEO가 2번에 걸쳐서 해명문을 발표하시면서 내년에는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논란이 2주 정도 후에 진화가 됐죠. SK 하이닉스는 지난 16년 동안 성과급 산정 기준을 초과이익, EVA의 20%를 해왔습니다. 초과이익이라는 게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빼고 전주의 목, 즉 주주랑 채권자의 몫을 뺀 이익 개념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20%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해왔는데 아예 성과급 산정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영업이익의 10%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말에 이제 성과급이 지급이 됐는데 영업이익의 10% 기준으로 지급이 된 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하이닉스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증권가에서 이제 적자 예측을 하고 있지만 2021년도에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죠. 21년도에 매출 43조, 영업이익 12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12조 4천억 영업이익의 10% 1조 2,400억 원이 지급이 되죠. 자, 그걸 뭐 3만으로 나눠보면 1인당 한 4천만 원 정도의 성과급이 지급이 되면서 논란이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자, 근데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2023년도 적자 예측이죠. 그럼 2024년도 1월에는 아마 성과급이 나오지 않겠죠. 그죠? 올해 전망 같은 경우에 지금 8조 5천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 1월 말에는 한 8,500억 정도가 성과급으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과급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에. 자, 기성세대는 성과급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선물 같은 개념으로 바라봤습니다. 성과가 좋을 때 기업이 조직이 나한테 주는 시혜, 선물 이렇게 파악을 한 거죠. 자, 우리 선물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적고 옳고 그르고 따지나요? 따지지 않나요? 따지지 않습니다. 왜? 선물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요즘 MZ세대에게는 성과급이라 기업이 실적 좋으면 쏘는 선물이 아니고 내 노력에 대한 대가고 내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조직과 내가 1대1로 하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아들면 내 노력의 크기에 정말 비례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게 되는 거죠. 이 성과급에 관한 생각도 세대 간에 이렇게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또 MZ들이 이제 요새 공정한 보상 얘기를 많이 하고 공정에 민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기성세대 리더님들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가 훨씬 더 익숙한 말은 뭔가요? 공정보다는 정의죠, 정의. 저희가 젊었을 때 훨씬 더 많이 듣고 자란 단어는 정의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이상 정의란 말은 많이 들리지 않고 언론이고 정치계고 지금 도배되는 말이 공정이 됐죠. 자, 그러면 정의랑 공정이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익을 정의롭게 나눴다라고 하진 않죠. 공정하게 나눴다라고 하고 전쟁터에서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동료를 구한 행동은 참 공정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분배에 관한 올바름을 얘기하고 정의는 좀 더 포괄적인 올바름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공정은 과정과 기회의 평등에 가깝습니다. 정의는 결과의 평등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결과의 평등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겼던 사회였다면 이제는 기회와 과정의 평등이 훨씬 더 중요해진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MZ들이 얘기하는 공정이 뭐냐? 보통 이제 기성세대가 공정하면은 각자가 각자 받아 마땅한 몫을 받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MZ들의 공정과는 좀 다릅니다. 노력 대비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력 대비 보상. 자, 그래서 이들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교환 비율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자, 우리 이제 직장에서 직장인들은 투입과 산출이 있습니다. 투입은 시간과 노력과 기회비용을 투입을 하고 산출로는 선발, 채용, 승진, 보상. 자, 이런 대가를 받습니다. 이 투입 산출 비율을 나의 투입 산출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받는 대우나 처우가 얼마나 공정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비율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비교를 통해서 평가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DS 부문의 직원인데 나의 투입 산출 비율은 어떤데? 자, 나랑 비슷한 SK 하이닉스 직원은 얼마 일하고 얼마 받는지 이 비율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내가 받는 대우나 처우가 공정한지를 비교를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교가 가능해진 가장 중요한 툴이 블라인드죠, 블라인드. 블라인드 앱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리더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블라인드 가입자가 700만을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모든 사무연구직 구성원들은 거의 블라인드에 가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옛날에 기성세대들은 이 투입 산출 비율의 비교 자체가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요즘 친구들은 클릭 몇 번이면은 나의 투입 산출 비율이 나랑 비슷한 직원의 다른 회사에 있는 투입 산출 비율과 어떤지를 클릭 몇 번이면 비교할 수 있고 또 내가 받는 대우나 처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나의 투입 산출 비율이 그들의 그것보다 낮을 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올려야겠죠? 불공정 지각이 생기니까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자를 높일 수도 있고 분모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한 보상
뭐 성과급 논란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분자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분자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자, 분자는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이니까 분모를 낮추면 되는 거죠. 실제 공공기관의 여러 공무원이나 아니면 퍼블릭 섹터의 리더들과 말씀을 나눠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워라밸에 목매는 직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요 분모를 낮추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 MZ들은 노력 대비 보상이라는 공정관을 갖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이제 기성세대 리더들, 우리 뭐 86세대 그 리더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조금 선배를 생각해 보면 자, 우리 베이비 부머 선배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자, 우리나라 경쟁 성장률이 한 10에서 15%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72년생입니다. 94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9.3% 정도 나왔습니다. 약간 파이가 커지는 속도는 줄었지만 파이는 계속 커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제가 대학 때 가장 잘 팔렸던 책 생각을 해보면 정주영 회장님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김우주 회장님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들이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리더분들은 정말 파이가 계속 커지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고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을 갖고 계셨죠. 정말 그때는 하면 되고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2018년도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책의 제목을 아십니까? 이런 책들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자, 이런 책들이 이제 잘 팔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MZ세대를, 저는 80년 이후부터 MZ세대란 그 기준은 너무 넓은 것 같고요. 저는 주로 한 85년 이후 출생자, 좁게는 90년 이후 출생자가 이제 MZ의 특성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85년을 MZ의 선봉이라고 보면, 자, 우리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2008년 정도 되겠죠? 자, 그때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은 적이 제대로 없습니다. 파이가 이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시대가 된 거고요. 우리 리더님들 파이가 커지지 않으면 뭐가 중요해지나요? 파이를 어떻게 쪼개느냐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기회와 과정의 평등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자, 거기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어떤 생장 배경, 어떤 성장 배경과 경쟁 환경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 부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우리 이제 MZ세대를 가리켜서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최고 학력을 쌓고 가장 많이 일하지만 제일 적게 버는 세대라고도 하고 부모처럼 되기 싫지만 부모처럼 되기도 어려운 세대라고도 하고 단군 일에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살게 된 세대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리더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라면서 겪었던 경쟁보다 내 아들, 내 딸이 겪었던 경쟁이 더 치열하다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맞다라고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은 50대 부모님들이 20대 자녀가 겪어왔고 겪은 경쟁이 내가 겪었던 경쟁보다 더 치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MZ세대라고 그러면 20대, 90년대생들인데 부모님들이 우리 86세대 리더님들이죠. 자, 우리 여러분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셨고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학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중 양육이라는 얘기를 하죠. 집중 양육. 자, 우리 대치동으로 상징되는 교육열 설명 안 드려도 될 거고 결국 지금 50대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자, 불안했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존재, 내 자녀를 정말 걸어다니는 이력서로 집중 양육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아니고 이력서를 키우신 거죠. 나중에 직장에 취직했을 때 최고의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양육해서 최고의 인재를 키웠는데 자, 이들이 직면한 현실 한번 보시면 실제 자료입니다. 자, 우리 이제 22년 선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88학번 선배님의 스펙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10학번 후배님의 스펙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88학번 선배님 학점 2.7. 요즘 지금 대학생들한테 학점 2.7이라고 하면은 거의 바닥권의 학생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구나 정도의 인상을 받고 있고, 어학 점수 물론 없고, 이때 유일한 자격증은 뭔가요? 운전면허증이죠. 이때 정말 중요했던 것은 1종이냐 2종이냐, 이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종 딴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기타 경력 물론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22년 후배 보시면은 학점도 굉장히 높고, 뭐 경력 스펙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 무난하게 대기업 건설사에 입사한 선배님에 비해서 23곳에 지원해서 다 떨어졌다.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런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자, 요런 상황에 직면한 MZ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된 시대, 파이 쪼개기가 중요해진 시대, 그리고 최고의 역량을 쌓았지만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 실제로 요새 보면은 요새 이제 대규모 샘플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 연구들이 많은데, 이 MZ 세대의 정신 건강이 세대별로 비교를 해보면 2차 대전 중에 나고 자란 세대만큼 정신 건강이 바닥이다. 뭐 자살 충동이라든가 뭐 우울증, 불안감, 이런 여러 가지의 지표들이 정신 건강이 그 정도, 90년 이후,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출생자의 그 정신 건강이 그 정도로 안 좋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이제 SK그룹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젊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SK그룹의 이제 젊은 구성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가장 두드러진 정서는 뭐였느냐? 불안이었습니다.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막대한 불안감,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불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불안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가져야 됩니다. 상황이 예측 가능하지 않고 통제 가능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 레벨이 가장 높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감을 가지기 위해서, 자, MZ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을 매는 것이 뭐냐? 노력 보상 관계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했을 때 이 정도 보상이 나올 것이다. 이 관계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장 배격하고 혐오하는 것이 노력 없는 보상이고, 또 보상 없는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노력하면 이 정도 보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들이 이제 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 시험 기반 능력주의, 시험 기반 자원 배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가 커지지 않게 된 시대, 기회와 과정의 평등이 정말 중요해진 시대를 맞아서 이들이 생각하는 그나마 바람직한 공정은 무엇이냐? 평가자의 주관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자, 그런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서 기회와 자원이 차등 분배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그나마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굉장히 선호하는 게 시험 기반 능력주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보상이 차등 분배되는, n분의 1 형태의 동일 보상보다는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보상이 차등 분배되는 그런 시스템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SK그룹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 여름에 약 2,000명의 MZ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능력주의 기반 차별 보상,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보상이 차등 분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 보상은 n분의 1, 그죠? 나눠주는 식의, 다 같이 이제 기계적인 평등으로 나눠주는 형태의 보상,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약 62% 정도가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능력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MZ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면 이들이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권, 특혜, 백에 의해서 노력 보상 관계가 왜곡되는 것. 이것을 이제 굉장히 배격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 정책도 똑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노력 대비 보상 관계를 왜곡하기는 뭐 특권이나 특혜, 백에 의한 노력 보상 관계의 왜곡만큼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대 정책, 뭐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철폐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런 전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됐습니다. 능력주의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은 이들도 알고 있으나 그나마 나은 것이 차라리 나은 것이 능력주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노력 대비 보상 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또 많은 리더님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MZ세대가 치열한 경쟁을 했다고, 치열한 토너먼트 경쟁을 했다고, 우리 때는 100만이 태어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실제로 뭐 1957년부터 71년 사이에는 매해 100만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90년대생이라고 하면은 대략 뭐 많아야 한 70만 명 초반대 정도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경쟁으로 따지면은 우리 기성세대 리더들이 하신 경쟁이 더 치열했을 텐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경쟁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기성세대 리더들은 100만이 태어났지만 시험 한 방 스타일의 경쟁을 했다면 이 MZ세대 젊은 친구들은 요즘 세대들은 70만 명이 태어났지만 일상이 평가인 형태의 경쟁을 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고요. 우리 이제 뭐 91년생의 가상의 MZ세대를 한번 상정을 해보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성장의 배경과 경쟁 환경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자, 우리 이제 뭐 기성세대 리더님들은 사실 뭐 유치원만 나와도 엘리트였죠. 자, 근데 요즘 보시면 MZ세대들은 굉장히 경쟁이 빨리 시작되고 다단계의 경쟁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와 있다. 뭐 영어 유치원, 그죠? 요즘은 굉장히 흔해졌죠.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국제중학교라는 것도 생겼고, 또 특목고 열풍이 불어닥쳤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2000년 중반 정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제중학교라든가 국제중학교의 도입, 특목고 열풍,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이제 2007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대학에서 수시로 선발하는 학생들이 정시로 선발되는 학생을 추월했습니다. 2007년부터 수시 전형이 대세가 된 거죠.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입시 스캔들 터지기 전에 한 해 전에 신입생들 10명 중에서 8명을 수시로 뽑았습니다. 2018년에. 2명을 정시로 뽑았죠. 수시가 대세가 된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수시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느냐? 수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최저 등급만 넘으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고교에서의 내신 등급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서의 이제 여러분들의 성과죠. 학생들의 성과. 자, 내신이야 정량평가인데, 그죠? 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여러 가지 평가는 정성평가입니다. 자, 우리 기성세대들이 경험한 경쟁은 시험 한 방입니다. 인생이 시험 한 방으로 결정된다는 리스크는 있지만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성과가 측정된다라는 게 있는데, 자, 이들이 경험한 생기부 평가, 생기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학업 역량,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인성, 리더십, 창의성. 자, 이런 예를 들면 그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측정을 한다는 거죠. 원래 리더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 부하 직원들, 구성원들 평가할 때 정량 평가가 어려우세요? 정성 평가가 어려우세요? 예, 정성 평가가 훨씬 더 어려우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피평가자 입장이라면 공정성 의문이 정량 평가에도 많이 드시겠어요? 아니면은 정성 평가에도 많이 드시겠어요? 정성 평가에 훨씬 더 공정성 의문이 많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라는 이런 그 굉장한 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성평가를 겪고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이죠. 자, 대기업 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 롯데 정도, 뭐 CJ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다 시험 한 방으로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공채 시험이 다 폐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시험 한 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시험 한 방으로 우리가 서울대 입학하기도 힘들고, 시험 한 방으로 판검사가 될 수도 없고, 시험 한 방으로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나라 사회의 거대 선발 채용 트렌드의 변화죠. 우리나라 사회의 거대 선발 채용 트렌드가 지금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특히 이제 요즘 MZ 세대들은 이 정성 평가가 대세가 된 그런 이제 고교의 학력 평가 시스템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뭐에 민감하다? 제도의 공정성, 시스템의 공정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이의가 있을 때 참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참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MZ 세대의 이제 공정관에 대한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 시스템 안에서 원칙을 지켜달라, 반칙을 하지 말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공정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말을 끌어와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들의 요구는 굉장히 분명하다고 봅니다. 시스템 내에서의 원칙을 준수해달라, 반칙을 하지 말아달라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은 그 SK MG 구성원들에 대해서 정량 평가를 선호합니까? 정성 평가를 선호합니까? 서베이를 해봤더니 이제 정량 평가 선호도가 아까 능력주의 선호도가 62% 정도 나왔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정량 평가가 정성 평가에 비해서 선호되는 정도가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 그 리더님들이 이제 일하시는 조직에 90년대생들 아니면 뭐 화이트 칼라 MZ 세대들은 이 보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크게 네 가지를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조삼모상.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걸까요? 네, 속담에서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이 화이트 칼라 MZ 세대에게는 조사모삼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MZ 세대의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오래 참지 않는다잖아요. 자, 옛날에 이제 우리 기성세대 리더분들은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는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회사가 지금 나를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 회사가 나를 알아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버티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티면 좋은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 선배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에게도 이전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인내하고 버티면 승진도 하고 보상도 올라가고 평생 직장도 누리고. 자,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요즘 세대들 어떤가요? 평생 직장 따윈 없고 이직이 보편화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장기 보상, 이연 보상,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라는 보상 제도가 우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이 조직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요즘 친구들이 그런 각오가 없죠. 이 조직에 뼈를 묻을 생각이 1도 없는데, 자,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이 잘 안 먹히겠죠.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지금 당장 약속받을 수 있는 단기 보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장기는 여기 없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공정성은 서바이벌의 룰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격심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성평가 토너먼트를 거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부당한 것, 반칙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공정성이 굉장히 민감하고요. 온라인으로 정보도 사람도 모인다. 결국 이들에게 내가 받는 대우나 처우가 얼마나 공정한지를 교환 비율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툴은 직장의 익명 소셜 플랫폼이죠. 뭐 블라인드라든가 잡플래닛이라든가 클릭 몇 번이면은 내가 받는 대우나 처우가 공정한지를 쉽게 알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고, 노조 운동도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이제 그 LG전자에서 사무연구직 노조가 출범을 했는데 위원장이 29세의 젊은 R&D 엔지니어였습니다. 2주 만에 8,000명이 사무연구직 노조에 모집이 됐는데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모집이 됐다고 합니다. 요새는 얼굴 한번 못 본 사람들이랑 모여서 연대하고 익명으로 모여서 연대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어젠다를 관찰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고요. 깜깜이는 참을 수 없다. SK 하이닉스에서 왜 영업이익의 10%를 바꿨을까요?
요즘에 SK그룹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보상제도 실험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투명성입니다. 자, SK는 내부적으로 이제 EVA, 초과이익이라는 지표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20%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초과이익, EVA라는 지표는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일부 경영진과 경영관리, 경영지원팀에서 계산하고 성과급을 산정하는 데만 쓰는 거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작년에 이제 3만 명한테 메일을 쐈던 그 레전드 직원도 이 EVA 산정 내역을 공개해달라라는 메일을 공개적으로 보냈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죠. 자,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16년 동안 써왔던 지표를 바꾼 가장 큰 이유는 투명성이죠, 투명성. 자, 여기 보시면 깜깜이는 참을 수 없다. 자, 이들은 반칙을 하지 마라. 반칙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우리 리더님들, 우리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언제 더 반칙하기가 쉬울까요? 아무래도 공개하지 않았을 때 이제 반칙의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깜깜이, 이들이 이제 가장 배격한 것 중에 하나가 깜깜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래야 반칙의 소지가 줄어든다. 라는 요구를 했던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EVA는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깔 수는 없는 거죠. 자, 근데 영업이익은 우리 킬링 몇 번이면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하이닉스 영업이익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이면. 자, 그래서 이제 공개적이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반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표에 성과급을 연동시키는 그런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하이닉스가 바꾼 다음에 지금 SK텔레콤이라든가 뭐 스퀘어라든가 브로드밴드라든가 많은 회사들이 SK 계열사들은 지금 영업이익의 일정 %로 성과급 산정 비율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Z세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들이 이제 분명히 조직의 대세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들과 같이 일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들의 어떤 보상에 대한 선호, 욕망, 가치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 리더님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죠? 뭐 반드시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들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뭐 평가 보상 체계는 뭘까? 뭐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 안 들어가나요? 네, 그 동영상이 재생이 원활하지 않은데 결국은 비보잉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비보잉 그룹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은 팀원이 5명이 있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친구가 성과를 다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팀원 4명은 박수만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전사냐 부문이냐? 아니면 집단이냐 개인이냐, 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전사냐 부문이냐, 우리 성과급을 전사 성과에 연동할 것이냐 아니면 부문 성과에 연동할 것이냐, 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마다 철학이 다르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문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사 부문 가중치가 1대1이고 뭐 CJ 같은 경우에는 전사 부문 가중치가 6대4입니다. 자, 집단이냐 개인이냐 이 이슈에 있어서도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항상 어디에 방점을 찍어왔느냐? 집단이었죠. 집단. 자, 예를 들면은 자, 이런 비보잉 그룹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혼자 성과를 다 내고 있잖아요. 자, 이런 우리 비보잉 그룹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서 보상할 것이냐?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비보잉 그룹입니다. 탁월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해야겠죠. 자, 이 그룹 전체에 대해서 파격적인 보상을 설정한 다음에 나눠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n분의 1로 나눠줍니다. n분의 1로. 자, n분의 1로 나눠주면 누가 가장 화가 날까요? 이 화면에서. 네, 뭐 여쭤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이직할 것이냐? 이 가운데 있는 청년이 이직할 확률이 크겠죠. 자, 결국 우리 이제 n분의 1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보잉 그룹의 성과를 우리가 조직 레벨에서, 그룹 레벨에서 측정을 해서
보상을 책정하고 n분의 1로 나눠준다면 결국 평균으로 보상한다는 얘기입니다. 팀 평균으로 보상하게 되면 결국 저성과자는 우대하고 고성과자는 박대하는 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우리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1월 말에 연봉의 50%까지 OPI라는 집단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11만 3천 명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11만 3천 명의 직원들 중에서 어떤 직원들이 연봉을 더 많이 받을까? 자, 그걸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팩터는 뭘까요? 내가 어느 사업부, 어느 부문을 위해서 일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서는 뱀의 머리, 용의 꼬리, 뭐가 돼야 될까요? 네, 꼭 용의 꼬리가 되셔야 됩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후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삼성전자 내에서도 잘 나가는 사업부가 있고 못 나가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잘 나가는 사업부에도 저성과자가 있고 못 나가는 사업부에도 고성과자가 있을 텐데, 지금 삼성전자의 인센티브 구조는 뱀의 머리를 10년 동안 해야 용의 꼬리를 역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성과 사업부에서 최고 고가 S등급을 10년 동안 받으면은, 예를 들면 의료기기 사업부 같은 데가 대표적인 저성과 부문인데, 거기서 고과를 10년 최고 고과를 받으면은 자, 반도체 부문의 뭐 저성과자나 표준성과자 연봉을 역전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블라인드에 이제 매년 1월 말에 보시면은 삼성전자 블라인드에 이 회사는 머슴도 대감집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푸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죠. 결국은 집단이냐 개인이냐 이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항상 집단에 방점을 찍어왔다. 지금 뭐 SK나 LG나 다른 그룹들의 이제 이 성과급 제도도 굉장히 유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 SK의 젊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 고성과 조직의 저성과자, 저성과 조직의 고성과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고성과 조직의 저성과자가 더 많이 받아야 될까? 저성과 조직의 고성과자가 더 많이 받아야 될까?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 MG 구성원들은 명확한 선호도를 보여줍니다. 저성과 조직의 고성과자가 더 많이 받는 게 맞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약 60% 가까운 MG 구성원들이 SK에 이 안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고성과 조직의 저성과자가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더 많이 받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 자체가 뭐 단위 조직의 성과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죠. 우리 반도체 부문 뭐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매출이 125조, 영업이익 34조. 자, 그래서 결국 올해 1월 달에 6만 3천 명 모든 DS 부문,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50%를 받아갔죠, 연봉에. 거기에서 개인 성과는 그 영향을 발휘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MG 구성원들은 집단보다는 개인의 방점을 찍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개인들이 이제 우리 리더분들의 인사평가를 신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직장인들 절반 이상은 인사평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왜? 이유는 뭘까요? 자, 첫 번째,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고가 통보만 한다.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불만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사평가의 신뢰성을 제고를 해야 개인의 성과를 좀 더 이제 보상에 반영시킬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모르겠다.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자, 객관적인 인사평가 기준을 설정을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연초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성원들과 명확히 합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고가를 통보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리더님들.
저는 요새 이제 성적을 매기고 있는데 학부 학생들, 요즘 학생들은 A 플러스를 받은 학생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교수님, 제가 왜 A 플러스를 받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A 플러스를 받았는데 왜 교수한테 메일을 보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요즘은 그 정도로 이제 피드백이 중요한 세대가 됐습니다. 내가 왜 어디에서 얼만큼 잘해서 A 플러스를 받았는지 이들은 알고 싶은 거죠. 자, 그 얘기는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님들은 이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인사평가는 연말에 한 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사평가는 1년 내내 하는 거다. 인사평가는 1년 내내 하는 상시 관찰과 기록이 기반이 돼서 평가 결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강제 배분 상대평가 S, A, B, C, D 제도가 있으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모두 다 A 플러스를 줄 수는 없죠, 학생들한테. 하지만 저희가 리더로서 평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예측 가능하고 보다 수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S를 받은 직원도 C를 받은 직원도 연말에 고가 평가를 받아들이고 아, 이럴 줄 알았어. 예상대로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평가 결과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과정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셔야 되죠. 연말에 목표 설정 단계부터 만나셔서 상호 합의로 목표 설정을 하시고 분기마다 한 번은 만나서 잘한 것은 이렇게 잘했고 자, 요거는 못한 것은 요게 미진하니까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요런 피드백, 리뷰, 커멘트를 우리가 주시고 자, 그게 누적이 돼서 연말에 고과로 연결이 된다면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수용 가능하다라고 느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변화가 요새 이제 뭐 이미 하고 계신 고민이겠지만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직원들을 평가해서 줄을 세우고 있지? 고성과자, 저성과자, 낙인을 찍고 있지? 자, 이런 인사평가의 철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대학에서 교수니까 직업이 학생들 줄 세우는 겁니다. 성과에 따라서 줄 세워서 잘한 친구는 A+, 못한 친구는 C- 주고 끝나죠. 저는 거기서 끝나도 괜찮습니다. 왜?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부분 평생 다시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인사평가는 다릅니다. 그죠? 인사평가 이후에서도 계속 일정 기간 계속 보셔야 돼요. 굉장히 가까운 상황에서. 자, 근데 우리 삼성에서 지금은 삼성전자 평가 제도를 바꿨지만 작년까지는 삼성전자 S랑 A까지 포함하면 줄 수 있는 비중이 35%였습니다. 자, 그럼 A 미만은 보통 자기 고과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과 결과를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강제 배분 상대평가를 삼성전자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65%의 직원들은 항상 리더의 적이 되고 회사의 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직 내 경쟁을 굉장히 강제 배분 상대평가는 촉진하게 되죠. 결국 중요한 것은 협업이 아니고 공동 목표 달성이 아니고 내 성과를 극대화하는 거고 외부에서 인재가 오면 경계합니다. 잘 나가는 후배가 오면은 찍어 누리려고 합니다. 왜? 나의 고과의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개인 고과라는 게 거의 뭐 승진, 뭐 보상, 교육 훈련, 양성 거의 모든 거에 연결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판교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줄을 세우고 있지? 인사평가의 철학이 줄 세우는 건가? 줄 세워서 고성과자, 저성과자 낙인 찍어서 우리가 얻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엄격한 배분율 기준의 상대평가에서 유연한 상대평가 혹은 부분적인 절대평가로 이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분율을 다 풀었습니다. 상위 10%, S등급은 10% 배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S부터 뭐 D까지는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팀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똑같은 A등급을 받아도 어떤 팀은 물 A, 어떤 팀은 짠 A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연봉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짠 A가 물 A보다 높겠지만 지금 이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등급 개수는 줄이고 삼성전자도 한때 8등급까지 있었거든요. 8개 등급을 지금 4개 등급으로 줄였고 배분율을 완화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부사장의 재량과 어떤 평가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토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런 평가 자체가 없죠. 예, 개인 고과를 아예 하고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동료 평가만 있습니다. 토스에는. 토스에 이제 평가 제도가 없는 이유는 실패를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평가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실패할 기회를 허하지 않는 게 평가 제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스팀에서는 이제 그 이승건 대표란 분이 실제로 8번 완전히 실패한 다음에 9번째 이제 간편성금 웹으로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2015년에. 그래서 평가 제도가 있는 한 사람들은 실패하려고 하지 못한다. 실패할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이 평가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고 평가할 시간에 세상을 바꾸는 임팩트 있는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제 IT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 슬라이드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돈 얘기를 주로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비금전적인 보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번 여름에 SK그룹에서 10,000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에서의 행복을 좌우하는 5가지 팩터를 뽑은 겁니다. 첫 번째가 성장, 두 번째가 자율, 세 번째가 관계, 네 번째가 워라밸, 5번째가 보상입니다. 성장. 그러면 이 젊은 혹은 MZ 직장인들이 말하는 성장이 뭐냐? 자, 우리 이제 기성세대 리더들한테 성장이라고 하면 조직 내 승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조사를 해보면은 너네들이 말하는 성장이 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승진은 뭐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MZ세대에게 제일 중요한 성장, 그러니까 성장감을 주는 회사만 인재를 끌어올 수 있고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성장은 승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몸값의 상승이었습니다. 몸값의 상승.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게 12년 됐습니다. 제가 서울대에 온 12년 동안 잊고 지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몸값이었습니다. 몸값. 서울대에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직을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몸값이라는 단어를 잊고 지냈어요. 자, 근데 요즘 MZ세대는 평생 직장 따윈 없고 이직이 보편화된 뭐 대퇴사 시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직이 머릿속에 박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직을 생각할 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단어, 관련 검색어가 뭘까요? 몸값이 되겠죠, 몸값.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에서 내가 미래가 있느냐? 내가 우리 회사에서 1년 뒤, 3년 뒤, 5년 뒤, 7년 뒤를 그려봤을 때 몸값이 부쩍 성장한 나를 그려볼 수 있느냐? 요즘은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앱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내가 8천만 원짜리였는데 앱에 각종 정보를 입력하면은 내년엔 9천만 원짜리가 되고 개인의 몸값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결국 이 조직에서 내가 몸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 역량의 강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정말 우리 구성원들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몸값이 올라간다는 느낌을 주는 회사냐, 성장감을 주는 회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이제 몸값 상승의 핵심인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전 제일 중요한 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 결국 도전적인 업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죠. 의사결정 권한과 함께 자율, 책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권한, 도전적인 업무 기회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율입니다.
뭐 IT 경영자분들이기 때문에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결국 MG의 키워드는 셀프 디자인이거든요. 이 자율이란 것은 자, 일하는 방식, 시간과 장소를 내가 스스로 내가 중요하다는 가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스스로 셀프 디자인하고 싶다. 일하는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방식, 내가 가장 몰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결정권을 달라. 관계. 우리 블라인드에서 이제 그 재직 중인 회사의 이제 구성원들이 올린 코멘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팀바팀, 부바부, 본바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회사의 조직 문화라든가 만족도를 얘기하는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팀 따라 다르고 본부 따라 다르고 사업부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구성원들의 어떤 일터에서의 행복감, 만족감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이제 업무 지원에 몸을 아끼지 않는 자, 그런 리더의 중요성.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최고의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IT 업계에는. 결국 이제 그런 리더와 그 다음에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 긍정적인 교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관계고요. 워라밸. 워라밸은 이제 SK 조사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배분 가능성이었습니다. 배분 가능성.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과 여가의 믹스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얼만큼 내가 워라밸을 셀프 디자인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나타났고요. 보상. 요즘에 이제 그 MZ들이 불안하잖아요. 자, 불안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더 물질주의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보상에 대한 민감성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등등으로 촉발된 어떤 불안감, 뭐 거시경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늘어나면서 이 물질에 대한 가치를 많이 부여하게 되고 보상에 더 민감하게 된 건데 이 보상 경쟁력을 항상 고민하셔야 되죠. 제가 이제 성장, 자율, 관계, 워라밸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비금전적인 보상, 조직 문화도 정말 중요하죠. 자, 근데 보상, 이 조직 문화로 제가 이제 평가 보상 일을 오래 하면서 느낀 생각은 이 페이 갭이 피어에 비해서 15%에서 10에서 15% 정도 떨어지는 것은 이 조직 문화로 캐치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페이 갭이 15% 이상 벌어지면 이 비금전적인 보상으로는 캐치업이 쉽지 않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쭉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어떤 임프레션이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피어 그룹 설정을 해놓고 아니면 우리는 업계 탑 티어를 뭐 피어 그룹을 하겠다. 타겟 설정을 해놓고 페이 갭을 15% 이상 벌어지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15% 내로 접근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 뭐 말씀드린 뭐 비금전적인 보상, 어떤 조직 문화 가지고 이제 좁힐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리더분이라면은 꼭 알아두셔야 될 5가지: 성장, 자율, 관계, 워라밸, 보상. 이 MZ 구성원들의 이제 일터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5가지 요소였습니다. 슈퍼커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재욱입니다. 공정한 보상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아까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산업 아니면 다른 직군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 있는 직원들을 보상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다른 직군,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개발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개발자들이 상당히 임금이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왜냐하면 회사에서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보니까 특정 직군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 부분인데요. 요즘 같은 글로벌하게 아니면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예를 들어 동일한 직군도 개발 원금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거나 아니면 텍사스에 살거나 이랬을 때
직원의 임금을 다르게 보상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job based pay, 직무급이 얼마나 빨리 들어올 수 있느냐의 이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자, 우영우랑 그 다음에 우영우 남자친구랑 누가 더 연봉이 높을까요? 우영우가 당연히 높겠죠. 우영우는 변호사고 남자친구 송무팀 직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잖아요. 자, 이제 결국 그게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는 직무급인데,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 ICT 직군이랑 그렇지 않은 직군이랑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30%가 다릅니다. 기본급 출발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우리나라 구성원들이 용인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과제겠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직군별로 다양한,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레이버 마켓을 직면하고 있고 수요 공급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미국 기준, 미국 기업들이 하는 대로 생각을 하면 어떤 잡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예 페이밴드 자체가 달라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선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잡 베이스 페이라는 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성과에 따라서 내가 뭐 덜 받고 더 받느냐는 상대적으로 이해가 더 되지만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저 친구의 일보다 가치가 낮기 때문에 뭐 스타팅 포인트나 페이밴드 자체가 다르게 생겼다. 이게 이제 용인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지금 뭐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이기도 하고, 노동 정책의 직무급의 도입. 근데 그러면 직무급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그래도 하실 수 있는 개발자 쪽은 잡 베이스 페이가 가능한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1만 3천 명의 직군이 있는데 일부 이제 R&D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지금 직무급 모델이 개발이 된 상황입니다. 직무급 모델이 개발이 됐다는 얘기는 R&D 엔지니어들의 직무를 쭉 가치별로 부여를 하고 이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제 우리 기본급의 스타팅 포인트라든가 페이밴드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끝났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이제 기본적인 뭐 파일럿도 다 돌려놓은 상태긴 한데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긴 것 같아요. 이 직무급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너의 직무가 뭐 저 친구의 직무보다 가치가 2배니까 너는 2배를 더 줄게, 이런 형태의 어떤 얘기를 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커스트 오브 리빙은 미국에서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어떤 뭐 미국 내에서의 어떤 스테이트에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커스트 오브 리빙 조정을 해주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작은 나라기도 하고 이 커스트 오브 리빙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모자라기도 하고 해서 아직은 예를 들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뭐 현장 근무 수당이라든가 어떤 수당을 부가적으로 지급해서 불만을 해소하는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추가적인 수당 지급 형태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뭐 지역적으로 이제 물가 차가 많이 나긴 할 텐데 제가 본 기업들은 아직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서 아예 뭐 기본급 테이블에 뭐 차별적으로 반영한 기업은 제가 못 본 것 같긴 해요. 대부분 수당 형태, 현장 근무 수당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가적인 수당 형태로. 예, 혹시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럼 제가 하나만 뭐 질문보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이제 강연 내용이 아주 좋았고요. 주로 이제 SK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하이닉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마지막 장표에 이제 5개 팩터를 좀 주셨는데 거기에 뭐 자율이라든지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실제 실행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한마디 더 이거를 어떻게 좀 운영하면 좀 더 좋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게 더 중요하다, 요거를 좀 더 해주시라, 모든 걸 다 하기 어렵다면 이런 조언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채용에 공을 들이셔야 돼요. 채용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뭐 말처럼 쉬운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토스 같은 경우에 한 명 채용하는데 100시간을 들인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 요즘 MZ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diverse합니다. 다양하다는 거죠. 진짜로 우리 옛날처럼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쇼부를 보겠다라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quiet quitting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몸값 올려서 이직하겠다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때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라는 생각으로 달려가는 어떤 토너먼트를 통해서 이 승진 사다리를 올라가겠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리크루팅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타입의 직원을 뽑는데 다른 스펙이 비슷하더라도 회사의 어떤 경영자나 아니면 회사의 그 비전과 가치에 이제 그 더 가까운 더 쉐어드 밸류가 있는 그런 친구들 뽑는데 공을 들여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성장이거든요. 성장.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그 조사를 해보면 내가 회사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보상에 대해서 불만도 적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노답이라고 생각하면은 보상에 대한 불만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감을 주시면은 상대적으로 당장 이 현재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불만감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장감을 어떻게 주실 수 있느냐? 저는 우리 지금 탑 매니지먼트들이 와 계시잖아요. 탑 매니지먼트들이 우리가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미래를 파시는 걸 생각해요. 회사의 미래를 파는 거.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스테이터스는 이렇지만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장대한 청사진이 있고, 자 근데 그냥 뭐 어떤 미사여구식의 허울적인 비전, 허울 좋은 비전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여주셔야겠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보된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어떤 계산을 할까요? 다 계산기 머리에 꽂고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예, 계속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많은 친구들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않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다 그렇다면 스타트업들은 스태핑을 못 해야지 맞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회사의 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3년, 5년, 7년 뒤에 나의 미래를 그려봤을 때 답이 나와야 된다. 본인이 납득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데 결국은 얼마나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이 입사 예정자를 납득시킬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금일 조찬 강연의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른 아침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신지영 교수님과 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디지털 리더십 포럼 조찬 강연은 총 4회를 진행했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면 모임이 가능해지면서 식사도 제공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내년에도 더욱 유익하고 발전된 디지털 리더십 포럼 조찬 강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일에 디지털 리더십 포럼 조찬 강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